백이성 원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보기 한 20년 넘게 이런 강의 내용 준비하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주제로 강의를 원하진 않는데 이상하게 벌써 5번째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할 때 항상 그 부담을 가지는 게 제가 사실 모릅니다. 제가 이거를 같이 2년 전이죠. 벌써 2년 전에 준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광주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요. 광주에서 서울 오늘 기차 안에서도 공부하면서 왔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제가 이 AI를 바탕으로 한 오토 디지타이징에 대한 그런 것들의 내용을 같이 경험했던 것 그리고 좀 배우고 느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세팔로입니다. 세팔로 지금 파란색 점과 빨간색 점 보이십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점이 교정과 그 전문의 선생님이 랜드마킹을 한 거고요. 빨간색 점이 저희가 1년 동안 개발했던 프로그램에서 디지타이징을 한 겁니다. 이 사진은 최종 결과 나오기 2달 전에 했던 랜드마킹입니다. 저희는 28개의 좌표점을 관측을 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일치되는 점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업체와 서울에 있는 AI 업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업체는 아니었고요. 그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같이 연구를 하게 됐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엑스레이를 넣게 되면 컴퓨터 엑스레이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 28개의 계측점 부분을 컴퓨터가 스스로 인지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측점을 찾게 되고 이 과정은 온라인 베이스, 즉 이제 원장님께서 자기 원장님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파일을 업로드한 후에 기다리면 이제 디지타이징이 되고 분석이 되는 그런 시스템 개발을 하고자 했던 거였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몰랐던 저는 부끄럽게도 애플사의 그 아이폰을 쓰지 않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예, 아이폰 중심으로 뭔가 거기서 다운받아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 좀 번거로워서 지금도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 판인데 원하지 않았던 AI,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의 용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예, 세팔로메트리 교정과 의사에게 매우 와닿는 부분이죠. 수련 때 인턴 때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그렸던 그래가지고 계측도 하고 처음에 이제 각도기 자를 가지고 재죠. 그 다음에 중첩도 하고 이렇게 맨날 그림 그리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수련 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엑스레이는 보이지 않는 걸까? 저 수련 때 97년도 엑스레이입니다.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니다. 제가 수련 때 교정을 이렇게 당해보고자 해서 엑스레이를 찍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고 분석을 했던 건데 그 당시 제가 봤던 엑스레이들이죠. 정말 보이지 않더라고요. 눈을 이렇게 비벼봐도 안 보이고 라이트가 약한가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불빛이었던 그 체어 라이트를 가가지고 보는데 이게 경계인가? 여기쯤에 A 포인트가 있다고 그러던데 A 포인트인 듯 아닌 듯.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됐든 진단 검사를 교수님한테 받아야 되니까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앉으셔가지고 이걸 딱 보시는데 속으로 서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죠. 교수님 보시나? 난 그렇게 해도 안 보이던데. 정말 이 보인 듯 안 보인 듯 이런 분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떠신가요? 보이시나요? 이게 하도 옛날 엑스레이에서 20년이 넘은 엑스레이입니다. 보이는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전혀 보이지 않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석을 지금 생각해보면 했는지 그 분석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나무 안에 뭐가 있다는데 보이시나요? 뭔가 보이면 보인다 할 수 있고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나방처럼 이 엑스레이는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몇백 개의 랜드마크가 존재할 테인데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참 난감한 수련을 거치는 거였죠. 그래서 10년이었습니다. 이 엑스레이 자체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수련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니 엑스레이는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랜드마크 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 병원에 10년째 쓰고 있는 엑스레이입니다. 너무나 잘 보이죠? 너무나 잘 보여서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를 랜드마크보다는 전공의들을 보면 보여도 못 찍는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것도 찍었는데 몇 개월 전에 저희 병원에 또 셀팔로기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신형이었는데 민망할 정도로 잘 보입니다. 이게 전대요. 예. 클래스 3가 너무나 드러나고 프로파일이 너무 정당하게 드러나서 창피할 정도입니다. 너무나 잘 보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엑스레이를 쳐다보면서 이런 엑스레이를 거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필름으로 배웠기 때문에요. 근데 군대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학교에 디지털 장비가 들어있었고 그런 모니터에 있는 엑스레이 장비를 보면서 필름을 보면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컴퓨터는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컴퓨터는 아시다시피 모든 것들을 0과 1로 구분할 뿐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A 포인트라든지 연조중의 경계선, 어디에 센터라고 지정하는 것, 우리가 여기가 중앙일 거야, 여기가 어디에 경계선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점들이 컴퓨터에게는 단순히 0과 1의 숫자의 조합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돌아서 생각했던 거죠. 왜 이걸 사람이 그릴까? 컴퓨터에는 모든 게 들어있는데 내가 못 보는 모든 점들의 라인들을 컴퓨터는 정확히 알고 있을 터인데 왜 지금도 우리는 이걸 그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습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 생각을 하고 십수년이 지난 후에 재작년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는 제의를 받은 거죠. 너무나 감사한 어떤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AI도 잘 모르고요. 머신러닝도 모르고 딥러닝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억지로 알려고 노력을 조금 했는데요. AI 인공지능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AI가 나온 건 무지 오래됐습니다. 1940년대 이쯤에 벌써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다트머스 대학에서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 회의를 주관했던 교수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물론 그 전에 컴퓨터 머시너리 앤드 인텔리전트라는 논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트머스 회의 때 이런 컴퓨터로 지능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얘기가 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근데 컴퓨터라는 건 저희들과 다르죠. 이거는 기억이야, 이건 니은이야, 이렇게 우리가 기억, 니은을 배우지만 컴퓨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만의 언어, 코딩 언어, 어찌 보면 결국 0과 1이죠. 그러한 코딩된 숫자와 명령어로 된 컴퓨터일 뿐입니다. 즉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이미지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없는, 단순히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 제가 대학교를 마치고 수련을 마칠 때까지 저는 컴퓨터에 대한 인식을 그랬습니다. 인간이 가르치는, 인간이 시키는 것들만 따라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수학적 알고리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완벽하나 그러나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인간은 정보를 모으고 어떤 걸 분석을 해서 직관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오고 있으니 내가 기다려야 돼? 아니면 빠르게 건너야겠다는 것을 자동차를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엔터를 눌러서 멈춰, 아니면 건너가 라고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머신러닝에 의해서 깨트려지게 됩니다. 머신러닝은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확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그 값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이 점들의 평균 어떤 예측값들을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는 여러 점들을 넣게 됩니다. 만약 하나의 점을 넣게 된다면 여기처럼 이렇게 기울기가 만들어지겠죠. 그게 이제 가중치가 되는데요. 근데 이런 모든 점들에 대한 가중치를 넣음으로써 점점점 참값에 가까워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컴퓨터가 하는 과정을 머신러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 또한 많은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머신러닝이 발달하게 된 건 AI가 처음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간의 뇌에서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뇌는 이런 뉴런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즉 수삭돌기와 축삭돌기에서 이렇게 신호가 전달되죠. 컴퓨터는 서버라는 또는 하드웨어라는 주장 공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게는 전혀 공간이 있을까요? 혹시 인간의 뇌에 어떤 정보를 교정학에 대한 지식은 이쪽 에어리에다가 저장해놔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뇌에는 하드웨어나 서버처럼 어떤 공간이 존재할까요? 인간의 뇌에는 이렇게 세포와 많은 수많은 시냅스들이 있고 이 시냅스에는 전기자극, 스트레스홀드 이상이 되면 올와 난 법칙에 따라서 자극이 가고 그 이하는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많은 시냅스들이 100조 개 이상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연결들이 있죠. 그래서 인간의 뇌의 저장 공간은 이러한 시냅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컴퓨터에 그걸 적용하는 거죠. 컴퓨터에 신경세포와 같은 노드를 만들게 되고 이 노드에 인풋과 아웃풋을 넣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에 대한 각각의 가중치를 넣게 되고 그에 맞는 아웃풋을 내는 것. 이게 인공신경망 구조입니다. 이런 인공신경망 구조라는 걸 만든 사람이 바로 의사였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맥콜렌과 그 당시 학생이었습니다. 피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인공신경망을 만들면 좋겠다. 컴퓨터에서 적용하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처음에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그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당시에는 이런 많은 시냅스에 대한 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후에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면 그 당시에 처음 얘기가 나왔을 1940년대에는 이 과정이 없었습니다. 은닉치로 말하는 우리 인간이 수많은 시냅스에서 뭔가 사고를 하는 그런 공간이 컴퓨터에서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인풋과 아웃풋만 있는 그 레이어로 무려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40년 후에 토론토 대학의 힌튼 교수가 여기에 은닉층을 하나 넣는 걸 하나 개발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컴퓨터 개발도 도움이 됐었죠. 알고리즘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인간의 신경망과 같은 그걸 1980년대 중반에 만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즉 갑자기 우리가 AI라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된 20년 후에 이 수많은 은닉층이 들어간 인간의 신경망과 유사한 딥러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머신러닝은 결국은 인공신경망처럼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거였다면 딥러닝이라면 인간의 뇌처럼 몇십만 개, 몇 조 개의 인공신경망, 딥러닝, 은닉처럼 말하는 교차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스스로 학습하는 이게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AI는 1940년대 벌써 등장을 하게 되고 80년대 알고리즘의 개발로 머신러닝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닉층이 하나 들어가게 된 거죠. 그 후에 2000년대 초반, 정확히 2004, 5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은닉층이라는 8개, 15개 또는 현재는 몇백 개입니다. 은닉층. 그러한 인간의 뇌와 유사한 인공신경을 만든 딥러닝이 만들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내용 중에는 인공지능도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그 안에 기계학습, 머신러닝이 들어가게 되고 더 작은 부분에서 딥러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 말씀드린 그 중에서도 하나인 CNN이라는 어떤 영상을 봤을 때 그 영상을 컴퓨터가 인지하는 방식입니다. 머신러닝 종류는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지도학습은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어떤 학습법인데요. 강화학습이 현재 딥러닝에서 가장 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강화학습은 뭐냐면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겨라 아니면 점수를 올려라 이게 전부인 거죠. 아시다시피 알파고 리입니다. 알파고 리였죠. 2016년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바둑을 넣어서 대학교 때는 바둑반에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둘 때 희열도 느끼고 와 이건 정말 재미있구나. 장기나 컴퓨터를 이렇게 장기나 바둑을 컴퓨터랑 둘 때 늘 즐거웠습니다. 컴퓨터는 제 밥이었고 선배들이랑 바둑을 두다 보면 맨날 지는데 컴퓨터는 늘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둑은 인간만이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나왔을 때 2016년도 이세돌이 알파고라는 프로그램과 바둑을 둔다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오전 점수를 생각했었습니다.
컴퓨터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알파고리라는 이 프로그램은 이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냥 너 이기면 100점, 뭐 돌을 100점 차이 내면 200점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그냥 이기게 해주는 거죠.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높은 점수를 주면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들으셨겠지만 16단계를 연습을 하고 또 알파고끼리 이제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2016년 세기에 대국을 했습니다. 첫 판을 졌을 때 제가 그럴 수 있겠지 했습니다. 이세돌이 컨디션이 안 좋은가? 라는 생각이었죠. 두 번째 판을 졌을 때 이건 뭐지? 세 번째 판을 졌을 때는요 세상이 무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절대 인간의 영역을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컴퓨터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세 번째 끝났을 때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판 이겼을 때 저는 정말 이세돌이 천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판은 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저번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강력한 계기가 됐었습니다. 이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알파고리를 만들었던 그 당시 2016년 3년 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알고리즘입니다. 이 벽돌깨기 거의 다 해보셨죠? 이 벽돌깨기를 컴퓨터한테 알고리즘한테 한 거죠.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해봐. 근데 점수가 올라가면 칭찬해 주는 거죠. 점수 올라가면 잘했어.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걸 처음 접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는데 일단 몸이 뒤로 가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컴퓨터가 자기 컴퓨터로 자기가 하고 있는데 뒤로 보내면 이거 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2시간이 좀 빠르구나. 이렇게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시간. 이 프로그램을 만든 후 이 게임을 같이 4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이런 것들이 아닐 수 있겠구나. 보시면 터널을 뚫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꼼수라고 그러죠. 게임을 할 때 쉽게 하는 이쪽 터널을 들어가지고 안에 떠떠떠떠 점수 올리게 하는 알파고를 만들기 3년 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터널을 뚫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알파고 마스터가 만들어졌고 2017년에 알파고 제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라는 건 바둑을 뜻하죠. 그래서 알파고 제로까지는 바둑 소프트웨어 이끄죠. 딥러닝 하는 AI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작년에 어제였죠. 2018년 12월 7일 사이언스 표지입니다. 여기에 알파 제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알파 제로를 만들어서 2016년에 자기 대회에서 우승했던 AI겠습니다. 1분 안에 2시간 만에 알파 제로가 이겨버립니다. 세계 체스 챔피언 AI 스파티시는 4시간 교육을 했더니 역시 이겨버립니다. 이게 바둑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딥러닝하는 소프트웨어인데 교육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알파고 제로, 자기의 전 모델이죠. 알파고 제로는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30시간. 근데 이 알파고 제로가요, 아까 이세돌이 했던 알파고를 1년 후에 만든 알파고 제로가 100대 0으로 이겼습니다. 만들고 나서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 리를 100대 0으로 이겼는데 그 알파고 제로를 30시간 만에 이겨버립니다. 이 알파 제로가 이게 벌써 이제 또 1년 전이죠. 알파 제로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계산 능력은 저의 머리를 넘겠구나 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 인간의 지혜나 지식의 영역을 뛰어넘구나. 저는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가르쳐주는 거다. 그래서 이건 이 세상의 진리다. F는 MA야. 그리고 이거는 현상이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 라고 늘 우리는 컴퓨터한테 물어보는 양식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세팔로로 대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컴퓨터가 잘 보이는데 컴퓨터가 하면 되지. 제가 2년 전에 이 AI를 접하기 전에 제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80년대 이미 이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뭐였냐면 이분들의 연구는 뭐였냐면 이렇게 고해상도의 카메라입니다. 지금 어처구니 없는데요. 어쨌든 고해상도의 카메라로 필름을 찍어서 TV 모니터에 넣게 되고 모니터에서 찍는 사람이 찍는 것과 이렇게 확대해서 사람이 찍는 것과 컴퓨터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컴퓨터에게 이렇게 화면을 만든 후에
멘토는 여기 있어 라고 컴퓨터에 가르쳐 줍니다. 명령을 하죠. 그 다음에 멘토의 정의는 이 선의 가장 하단점이야 라고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믿을만 한가라고 연구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엄청나게 베리시 많죠, 실은. 근데 결론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인간과 유사하다. 이게 그날의 결론이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나왔던 아티클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거죠. 셀라는 이쪽 에어리어야. 그러면 셀라를 근처에서 그냥 클릭만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셀라는 이게 곡선의 센터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셀라를 잘 찍을 거야. A 포인트 잘 안 보이는데 분명히 A 포인트는 존재하겠죠. 화면상에 0과 1이라는 숫자의 조합으로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A 포인트 근처를 찍고 A 포인트 저기는 이 라인에서 가장 딥리스트 포인트야 라고 하면 컴퓨터가 찍어줄 걸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AI의 어떤 업체를 접했을 때 이렇게 저는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컴퓨터에게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알려주고 그걸 찾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회사를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의를 알아야 돼요. 저는 그 업체를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한 정보는 저는 없었고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업체를 만나고 저는 어깨에 힘 들어가서 난 그전 거서 20년 넘게 엑스레이를 그렸어 하면서 그런 정보를 줬던 거죠. 근데 업체에서 받아들인 건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업체는 아니 현상이 이래 재량 가속도가 있고 결과가 이러는데 그 이유가 뭐야? 그 사람들 생각입니다. 알아서 FMA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FMA를 찾기를 뭐 이렇게 많은 선악들이 연구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처럼 컴퓨터는 그냥 현상을 가지고 F는 MA라는 걸 알아낼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F는 MA를 적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몰아보기였어요. 이게 이미 오래전 얘기인데요. 보시면 이게 고양인지 이게 아이스크림인지 고양인지 틀리실 분은 안 계시겠죠. 근데 컴퓨터는 실제로 2000년대 중반까지도 이게 고양인지 아이스크림인지 구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수식이나 계산은 컴퓨터가 너무나 잘하는데 인간들이 인지하고 듣고 이해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컴퓨터는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죠. 야 그만해 그러면 그만하죠. 컴퓨터한테 너 그만해 하면 컴퓨터가 알아듣습니까? 엔터를 쳐야겠죠. 뭔가 타이핑을 해서 너 그만해라고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만해를 못 알아들었던 거죠. 이러한 인간이 하기 쉬운 것들을 컴퓨터 잘 못한다. 이게 모라베기 엑셀이었습니다. 대체나 그러기도 합니다. 이것이 개인주의, 컴퓨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역시 십수년 만에 다 바뀌었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개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뇌처럼 복잡한 인공신경망을 가지게 되는 딥러닝이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의 언어,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 이런 자연까지 모두 다 해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지의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건 이제 CNN. CNN 나오면서 사실은 이미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언어의 분야에서는 RNN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부분 현재도 여러분 쓰시고 있는 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그림은 CNN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요. 언어는 RNN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하든지 베이스에는 CN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의 이미지 인식 오류율이 한 5%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지를 알아내는 컴퓨터 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 대회에서 봤을 때 2017년도 하고 나서 끝났습니다. 2017년도 이후는 카이로라는 다른 이제 뭐랄까요 프로모션하는 회사로 바뀌면서 현재 2위 컴피티션이 2017년에 끝났는데요. 에러를 보시면 3.98% 인간보다 이제는 컴퓨터 보고 너 아이스크림이 뭔지 모르지 고양이 아이스크림 그거 웃긴 얘기가 됩니다. 인간도 헷갈리는 것을 컴퓨터는 알아낸다는 거죠. 그게 범죄에서 사용되죠. 사람 보고 이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컴퓨터는 인간보다 더 높은 99.75%의 확률로 그 범인의 얼굴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CNN 베이스의 딥러닝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고 이건 간단히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하고 이거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는 50by 50 이게 셀라 에어리어인데요. 그 에어리어, 그 점이 찍히는 에어리어를 얘는 그냥 따로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CNN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미지를 넣게 되고 프로세싱하게 되고 그래서 아웃을 처음에 이제 학습을 해서 얘가 이제 컴퓨터가 인지합니다. 이쪽 에어리어의 대부분의 점들이 찍히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정의가 무엇이고 그 정의에 따른 점을 찾아가는 우리와 다르게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이걸 하고 찍어댔어 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을 묶어놓는다. 이쪽 근처에 이게 존재할 거라고 컴퓨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CNN 방식인데요. 이게 15년에 나왔습니다. 페스터 CNN, RCN인데 좀 부탁인데 이런 질문을 절대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예, 15년에 나왔던 페스터 RCN입니다. CNN이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발전된 어떤 과정이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투 스테이지 이미지 알고리즘 중에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이게 15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고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럽니다. 3주가 지나면 우리 거 알고리즘은 낡은 것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했던 프로젝트에서는 페스터 RCNN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CNN의 개념은 뭐냐면 이 고양이 실험에서 알게 되는데요. 이 고양이가 이런 물체를 보게 했을 때 뇌에서 반응하는 데가 달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울어지고 그러면 여기가 자극을 받고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자극받고 비슷한 그림인데 그림이 바뀌면 뇌에서 자극받는 데가 다르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루쿤 교수가 이거를 생각이 냅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 이걸 하나로 보는 게 아니구나. 하나를 쪼개서 뇌에서 이거를 조합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벌써 89년 아주 옛날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발전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적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CNN이 이제 2012년 그런 CNN을 기반으로 토론토 대학 힌튼 교수가 알렉스넷을 만들게 됩니다. 알렉스넷을 만들었을 당시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히든 레이어를 무려 8개가 합니다. 2년 전에 히든 레이어가 딱 하나였습니다. 근데 8개의 히든 레이어, 아까 말씀드린 알 수 없는 우리 아주 복잡한 그런 알고리즘을 써서 8개 히든 레이어를 넣어서 그 다음에 CPU가 아닌 GPU를 사용합니다. 엔비디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서 엔비디아라는 게 이제 게임에서 그래픽을 잘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래픽 카드 회사였습니다. 그때 이제 2000년대 중반까지 고만고만한 회사였고요. 생산도 삼성에서 이렇게 생산해서 코어를 가져오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딥러닝이 등장을 하면서 2010년도 초반에 갑자기 성장을 시작합니다. 왜? 딥러닝에는 코어가 굉장히 많은 CPU의 코어가 보통 8개, 4개, 많으면 14개, 정말 많은 게 한 50개 됩니다. 그런데 아주 싼 GPU의 코어가 몇천 개입니다. 좀 비싼 것은 3,000개, 4,000개 됩니다. 즉, 인간의 전체가 아주 복잡한 시냅스 연결을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많은 코어가 각자 계산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GPU가 해결해 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U만 하던 시절에는 이 딥러닝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GPU를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GPU가 등장하면서 딥러닝이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그 2010년 초부터 2015년 그 사이에 주식이 무려 10배 상승입니다. 그때 한 8달러, 10달러 하던 주식이요. 지금 100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투자했으면 1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급격한 성장을 하는 그 후로 RCNN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그냥 하는 게 안 되니까 이렇게 블락을 바운더리 박스 나오고 이런 것들 해가지고 바운더리 박스에서 또 가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페스트 RCNN 좀 더 크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크게 합니다. 이걸 아까 나눴는데 이것이 하나의 바운더리 박스를 만들고 우리 가자. 그 다음에 페스트 CNN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처음에 50초가 걸렸다면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0.2초가 걸립니다. 이런 페스트 RCN을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학습을 하게 되고 1차 학습에서 이렇게 했는데 뭔가 안 좋은 거죠. 뭔가 결과들이 안 좋은 것들이 무엇인가 평가를 해보고 그래서 그 바운더리 박스 사이즈를 처음에 50바이 50이 했는데 100바이 150 늘려서 그 바운더리 내에서 너무 좁으니까 못 찾는구나 생각을 하고 넓게 하고 이런 점들을 계속 학습을 하게 됩니다. 원래 목표는 7,000장을 학습하였는데요. 4,000 몇 장 정도 하고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죠. 보신 것처럼 유사한 점도 있고요. 이게 최종 결과 나오기 전에
슬라이드였습니다. 다른 걸 또 보면 여기도 좀 차이가 있고요. 여기도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제가 좀 놀랐던 건 루트 에이펙스라고 말하는 치아의 치근은 못 찾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치는 잘 잡습니다. 제가 생각으로 많이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포근형 멘토를 잘 못 찾습니다. 우리 눈에 정말 잘 보인다고 생각하는 포근형 멘토는 오히려 헤매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지 중간 결과를 조사해봤습니다. 3.1mm. 이게 이제 그 인간이 찍은 것과 컴퓨터가 찍은 것의 차이를 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포근형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2cm 이상의 차이 있는 거죠. 이건 없을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몇 개월간 더 해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차거리가 많이 준 걸 보습니다. 1mm가 되지 않아요. 저희들이 0.3mm 샴푸로 트레싱을 한다 그러는데 0.5mm 쓰기도 하고요. 근데 그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차, 그 다음에 다시 계측했을 때 이거는 당연한 것 같긴 한데요. 컴퓨터한테도 다시 재봤는데 컴퓨터 다른 데를 잡겠나요? 인간은 사실은 리플렉티브스빌리티, 다시 내가 그리고 다시 랜드마킹 했을 때 오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그럴 일이 별로 없겠죠. 거의 동일한 점을 찍습니다. 제가 미국에 1년 반 연수 갔을 때 그 대학에서 예전 롱기튜디널 데이터가 있어서 세팔로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20년 가까이 세팔로 그리고 교육도 하고 있어서 나는 잘 그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이제 제 연도를 보기 위해서, 제 연구의 제 연도를 보기 위해서 2주에 제가 다시 그렸었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분명히 2주 전에 난 이걸 이렇게 봤는데 왜 이번에 다르지? 정말 다르게 그린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틀린 거죠. 여기 보시면 걸린 시간이 2.7초. 넣으면 2.7초 만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 근데 이제 제가 이 결과를 내고 나서 가장 크게 가졌던 의문이 뭐였냐면 내가 그린 게 맞을까 했습니다. 내가 그린 게 맞다라고 전제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근데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인간과 항상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0과 1이라는 숫자의 조합이고 컴퓨터는 이쪽에 찍히는 거 보면 인간들이 이거를 어떤 정으로 찍고 있어. 정의로 찍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떤 하얀 가운데와 검은데가 변하는 어떤 점에서 가장 하방을 찍는구나. 컴퓨터가 스스로 F나 ML을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가 찍는 겁니다. 자기가 찍어요. 그러면 제가 눈으로 봐서 흑화도의 차이에서 찍는 점과 컴퓨터가 0과 1이라는 숫자의 조합으로 가지고 있는 그거로 찍는 점 어느 게 더 정확할까 할 거냐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거의 정확도를 인간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2019년에 서울대 이신재 교수님이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저도 논문 좀 쓰려고 많이 이것저것 하고 있었는데 됐습니다. 오토메이티드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보시면 알고리즘이 욜로와 SS입니다. 이거는 그 후에 패스트 CNN, RCN 나온 후에 나온 더 어드밴스된 알고리즘입니다. 두 개의 시스템을 비교해봤더니 일단은 옛날에 나온 컴퓨터 시스템보다 훌륭하고 잘 찍더라. 인간과 유사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욜로라고 부르고 있는 프로그램이 알고리즘이 더 우수하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후 몇 달 후 파트 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비교해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답이 없기 때문에요. AI와 이규제비는 1, 이규제비는 2, 이규제비는 두 번을 제기됩니다. 그래서 각각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 겁니다. 보시면 인간이 윈한 것도 있고 AI가 윈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윈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인간과 유사한 랜드마킹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1mm가 좀 넘는 수치들이 많습니다. 1mm가 많고 2mm, 3mm도 되는 어찌됐든 그래서 인간이 찍는 어떤 제형도의 차이, AI가 찍는 제형도 차이 대동소이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트리 베이스드 알고리즘에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더니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집니다. 3이면 없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100이 안 됐으니까. 에러율이 인간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때는 본인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또 다른 여기는 아까 비교했던 놈이
거죠. 그래서 결론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찍는 만큼 찍더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입니다. 알렉스넷이 나온 이후에 이쪽으로 가는 건 투스테이지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약간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3초면 저희들이 출시하는데 몇 초 걸리시나요? 네,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은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여하튼 3초가 안 걸렸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했을 때 3초가 안 걸렸는데 이것도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 그림을 보듯이 이건 그림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 게 이쪽 원스테이지 디텍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욜로, SSD, 그 후에 레스더넷이 나왔고 비슷한 이름의 마스크 RC는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쪽으로 가게 되면 투 스테이지의 디텍션하는 방법이고 이것은 통으로 한 스테이지로 하는 여하튼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현재는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앙상블이라고 해가지고 이 알고리즘과 이 알고리즘 섞여서 이미지를 분석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자를 어떤 CCTV와 비교했을 때 99.75% 이상 인간 동의 불가능한 맞춰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이 했던 이런 컴피티션을 보면 이게 2017년입니다. 그냥 최근 거였죠. 그걸 보시면 이게 서미션 A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바인 사건입니다. 앙상블로 바꿔놓은. 그런데 이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했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놀랍게도 중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차율이 이렇게 적다는 거고, 이 오차율이 적다는 건 아까 말한 그 히든 레이어에 의한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엑스레이보다 컴퓨터가 보는 엑스레이가 정확할 수 있겠구나. 제가 논문 쓰면서 한 겁니다. 재현도가 재현도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오차율입니다. 기계 AI를 통해서 찍은 랜드마크와 인간이 찍은 랜드마크의 오차율입니다. 0.2mm라는 거죠. 우리가 0.3mm 샤프를 쓴다고 생각하면 샤프 두께보다 얇은 오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찍는데 2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웹캠이라는 회사의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랜드마크도 정말 많고. 그래서 처음에 찍고 나면 내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찍었는데 셀라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이걸 클릭해서 내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제 시도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또 재줍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여러 종류 보시면 온갖 분석을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수술했을 때 연주식 변화까지 이렇게 다 맞춰주는 엑셀이라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오토 디지털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웹베이스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로그인을 한번 딱 해봤을 뿐입니다.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분석까지 해주죠. 그 다음에 DDH, 아까 나왔던 이신재 교수님 포함 서울대 영상치료학과 교수님들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사합니다. 이런 분석, 연조직 및 수루, 계측, 자동 마킹 이렇게 다 해줍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마켓을.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그린 게 맞아야 되겠죠. 아까 백이성 원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모델이 디지털 모델과 똑같다라는 전제에서 우리는 디지털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원장님께서 찍은 엑스레이는 어떠실까요? 제가 20년 전에 찍은 엑스레이와 최근에 찍은 엑스레이,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엑스레이입니다. 사이즈가 똑같을까요? 새로 들어온 때는 재봤습니다. 이게 현재 쓰고 있고 새로 들어온 겁니다. 엠뷰라는 엑스레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의 레이저 랜턴의 길이가 133.6mm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19.9가 나오네요. 다릅니다. 똑같은 저를 같은 날 찍었거든요. 다른 엑스레이로. 근데 다르게 비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포토샵에서는 다를까? 포토샵을 가져와서 재봤습니다. 여기 40점 몇이고 39점 몇이에요. 이거는 픽셀 단위로 계산하니까 다를 수 있겠죠. 어찌됐든 두 개가 다릅니다. 그러면 V셀에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141점, 130점. 당시 제 얼굴의 길이는 뭘까요? 제 실제는 뭘까요? 실제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디지털화 되면서 처음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강의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 내용입니다. 아주 올드한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찍던 엑스레이 방식은 폰 방식입니다. 한 방 딱 찍죠. 근데 이게 디지털화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디텍터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죠. 그래서 디텍터가 매우 가는 하나의 종이장처럼 생긴 게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물질을 찍는 데 있어서 디텍터와
수준과 같이 움직이는 이런 방식으로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처음부터 저희 거랑 안 맞는 거죠. 저희는 이런 방식의 확대율을 가졌는데 이렇게 찍든 확대율이 한쪽 방향으로만 확대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엑스레이도 스캔 방식, 이걸 스캔 방식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스캔 방식이 있습니다. 원샷 방식이 아니고 옛날 찍었던 방식이 아니고 스캔을 하는. 그러면 위쪽으로는 1이 간다면 위쪽으로는 확대가 되지만 이쪽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다릅니다. 20년에 찍었던 우리가 노멀 밸류를 만들었던 그 당시의 자료와 현재 지금 저희가 찍는 엑스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3D로, 2D로. 이게 다 CT 베이스입니다. 그랬더니 제 얼굴은 대충 125mm가 나옵니다. 내조 멘턴이 한 125mm인데 아까 보시다시피 이게 달라요. 그래서 다 해봤습니다. CBCT로 퍼스펙티브 뷰죠. 110% 확대해 하고 컴퓨터한테 시켜가지고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트레이싱 해봤더니 110% 확대율을 고려했을 때 138 정도 나옵니다. 유사하죠. 픽셉으로 했더니 유사해요. 근데 V셉으로 내가 트레이싱 한 것을 스캔해서 다시 찍어봤는데 적은 무리가 100mm도 안 됩니다. 올소펜 지금 현재 쓰고 있고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엑스레이입니다. V셉, 픽셉, 다이컬 가져왔더니 달라요. 137량 했는데 심지어는 V셉 같은 경우 11mm 차이가 납니다. 풀테해가지고 재봤는데 또 달라요. 새로 들어온 제품입니다. 새로 들어온 제품 봤더니 이 제품 V셉과 연동이 잘 돼요. 그래서 V셉과 어찌됐든 다이콘 파일을 그대로 가져오면 유사하게 나옵니다. 근데 퀵셉, 예전에 많이 썼던 퀵셉을 가져왔더니 택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공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뭔가 프린트를 해서 뭔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필름이 안 돼요. HLS 필름이 안 된대요. 그러면 종이로 해야 되겠죠. 근데 종이는 사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JPG로 표현하게 되면 눈으로 봐도 주먹만에 나오나 배우점만에 나옵니다. 불가능하죠. 옛날 저희는 접니다. 옛날 손으로 그리고 퀵셉할 때 유사한데 또 V셋과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어디 존재하나요? 지금 모든 병원이나 각곳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장비, 엑스레이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환자의 데이터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저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이거였죠.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아는 걸 컴퓨터한테 알려주면 컴퓨터가 내가 대신할 것을 해주겠어. 이런 것들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명시적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방식이죠. 이제는 머신러닝. 그냥 이렇게 나왔어를 넣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너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까지. 정말 저는 그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에게 어떤 걸 교육해야 되지?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있던 세팔로 분석을 전공의한테 교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치아 셋업을 이제 안 하게 됐죠. 치아 셋업을 가르쳐줘야 되나? 교정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줘야 될까? 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셋업, 아까 백이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온토 셋업도 나오고 있고 없어진다고 이미 여기전부터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게 제가 술 마칠 때 적과고 그랬습니다. 술을 마쳤는데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10년 후에 정말 우리 전공의들 세팔로 그릴까요? 제가 생각에 5년 후만 지나도 여기 계신 원장님 중에 세팔로 그리신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를 포함한 인간이 보는 엑스레이보다 컴퓨터가 보는 엑스레이가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게 제가 이번에 AI를 접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이었습니다. 디지털 정말 저는 두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해가듯이 백악관에서도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처럼 인간이 이런 디지털에 같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게 좋은 내용이죠. 좋은 내용인데 저는 여기에 왠지 오소토티스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과정에 정말 교정과 의사가 빠지는 건 아닐까. 임실이라는 회사에 있는 몇 명의 특출난 교정과 의사와 스타에 몇 명 있는 마켓에 몇 명 있는 교정과 의사면 이 많은 전국의 교정과 환자를 다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라는 거죠. 너무나 잘 아는 노키아의 회장이십니다. 노키아 회장께서 발표하시면서 했던 내용이죠. 차원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시대가 변하는 걸 내가 그냥 못 따라가는 거예요. 교정의 역사가 100년이라고 그러죠. 이제 갓 100년이 넘었는데 우수하게 많은 발명과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아까도 그 백희성 대표께서 그랬는데 저는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이며 우리 후배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줘야 될까? 길들은 분명히 좋은 길인데 환자와 의사 모두 다 위대할 수 있는 길이 어디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희 학장님의 마지막 슬라이드로 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발표하신 내용에 추가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면 먼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질문은 개별적으로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질문은 없이 제가 또 조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수련이들을 교육시킬 때 현장에서 교육시키실 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민도 되고 하시는 걸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요번 세션에 발표하신 분들하고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인간이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라는 것을 어린애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애의 답이 실수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수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서로 주는 그런 열심히 가르치시고 또 새로운 트렌드를 해주시고 그리고 교정에는 정답이 없다. 좋은 답과 좀 나쁜 답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수련회를 또 잘 양육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A1을 이용한 이러한 진단을 시도하고 거기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후에 첫 세션은 여기서